고영태를 왜 궁금해? 고영태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고영태. 아니 여자분들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네. 뭐 남자답게 생겼어요. 근데 요새 좀 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한 6kg 빠졌거든요. 어이구. 마음고생이 심해요. 자기는 조금 잊혀지고 싶은데 무슨 일만 나오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고영태를 불러야 된다. 고영태와 최순실 간의 그 막장 드라마가 이 그 최순실 농단까지 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어서 그 친구는 조금 사라지고 싶은데 계속 불러내니까 그래서 심신이 조금 지쳐 있죠. 자주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자주 보죠. 최순실과 연애했다는 설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재에서 저쪽에서 대리인단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물어보진 않았어요. 가까운 사람인 건 맞아요. 네. 특별히 이번에 그러니까. 독일 갔다 오셨는데 네. 그 열매를 안민석 의원이 다 빼먹으신 것 같아요. 뭐 안민석 의원이라도 얘기하면 뭐. 기자님도 힘들게 갔다 오셨는데. 네. 뭐 아니, 둘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혼자 먼저 그냥. 혼자 어디 가면 막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막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기 정유라 씨 남편 친구분하고 같이 독일에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친구분은 김아무개 씨는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남편 신아무개 씨는 12월 달에 그 영장이 나온 상태였어. 그러니까 입영 영장이 나온 상태의 신아무개 씨 남편. 네네. 그리고 친구는 병역특례업체 네. 다니던 사람이어서 내가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병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봐라 병무청에서. 분명히 이건 최순실이 그 봐줬을 흔적이 크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바로 또 얘기를 해보셨구나.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가서 그래? 병역 의혹이 있다고. 정유라의 남편 신아무개 씨가 병역특례 업체를 다니다가 군대를 면제시키고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정확치 않아. 장시호에 대해서도 오고 났어 그래서. 그렇죠. 얘기를 이만큼 이렇게 해서 장시호가 내가 최순실의 일을 봐주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세우고 뭘 했고 기획실장이다 비서다. 그러니까 또 뒤에서 적었다. 장시호가 비서실장이다. 진짜 기획실장이다. 왜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번에 저기 삼성 판사. 그거는 대박 터졌어요. 근데 이번 부분도 이분은 잘 모르시고 네번까지 몰라요.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고 최태민 씨하고 어떤 관계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을 아꼈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뭐라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후견인이다 이렇게 질렀는데 그건 다행히 이렇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생각엔 제가 취재를 하고 있고 제가 취재한다는 걸 그쪽에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좀 공정을 위한 그렇죠. 네. 뭐 보증 수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약간 경박해서 그렇지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깊지는 않아요. 네. 이번에는 뭐 정유라는 만나신 건 아니죠? 정유라를 만나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유라한테도 가려고 제가 저기 그 정유라 씨 남편하고도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애 아버지잖아요. 근데 애를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근데 자기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애는 잘 키우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 감호소에 있고 아이도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커요. 그래서 가서 돕고 싶은데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쪽에서 그 강하게 막고 있고 그 변호인단이 피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남편 신모 씨하고 정유라하고는 헤어진 사이입니까?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 뭐 주민등록상은 아직 3명이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근데 잠깐 헤어진 상태인데 지금 연락이
잘 되고 있진 않아요. 정유라가 귀국이 되면은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좀 많은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많은 걸 누렸는데 이 그 큰 국정농단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승마장을 구입해서 최순실 씨가 다 가보고 이쯤이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정유라가 와서 나 싫어. 그래서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최순실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근데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유라. 박근혜 씨가 아니라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는 진정한 모녀 사이입니까?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다라고 통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하는데. 우리 맘마이스는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미치겠다 정말. 근데 수사를 깊게 한 사람들도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정유라를 그런 관계에다가 혈연 관계에다 놓고 하면 다 풀린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명백하게 이명박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이래. 근데 명백하게 그 증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번에 그 정유라 씨 변호사가 죽었다는 기사 떴던데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덴마크에 주진우 기자가 있었다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것 같아. 이상하죠. 이상하죠. 갑자기 죽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국면에는 자꾸 죽어서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많은 걸 알고는 있겠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심장 마비가 뭔가 좀 취재할 만한. 아니 한국에서는 제가 오촌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재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제간 싸움에 조직폭력배와 많은 해결사와 많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 관여한 걸 알고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를 쓰고 어떤 사람은 쇠망치를 쓰고 어떤 사람은 톱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국면마다 누가 죽었으니까 그 굉장히 공포스러웠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구촌 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다루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죽었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죽고 그래서 조금 섬뜩하죠. 근데 아직 덴마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덴마크는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바로 덴마크에 근거지를 같이 마련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려고 생각했던 오랫동안 준비했던 곳이어서 최순실 씨가 사람을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등지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혹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독일로 왜 갔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삼성의 판사였던 그 판사의 그 장인어른 그분께서 그 최순실 씨를 처음에 독일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죠? 팩트죠. 미 국무부에서 프레이저 보고서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외국에서 차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가 막 20% 가까울 때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은 1, 2%에 아니면 그냥 장기 저리로 그냥 주는 돈인데
그냥 돈을 이렇게 20% 이자로 이렇게 환산해봐도 돈만 들여오면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재벌한테 주거나 독점 자본한테 주거나 그랬죠. 근데 그때 들어올 때 스위스 계좌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계좌에다가 얼마씩 펐죠. 박정희 대통령이 중간에서 여기다가 뽀찌를 뜯는 거죠. 핀을 뜯는 거야 여기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에 상당한 액수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수십조 원의 돈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주변에 있던 이유락, 박종규, 김영욱, 차지철 이런 박정희 주변 사람들, 측근들은 다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의 대저택과. 근데 전두환 정권 들어와서 이 돈이 제대로 환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스위스 은행은 외국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들, 주변 사람들, 저는 박근혜 씨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부분이 스위스 계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껏 남아있거나 아니면 분산돼서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 돈으로 많은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계좌로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묻어둔 돈도 그렇게 많고. 네, 국내에 있는 재산도 상당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 총괄로 뺏은 재단, 학교 영남대 네네. 재단, 정수장학회, 그 다음에 유경재단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0조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자산만 10조, 해외에도 엄청난 돈이 묻어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외국에서 군수 산업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이게 커미션이 룰이 있고요. 네네네. 그거는 뭐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와 모든 데에서 다 알아서 알면서도 이렇게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는 관여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잉사로 결정됐던 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사가 그 정밀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많은 돈을 다 우리가 환수한다면은 5년 동안 보편적 복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지의 그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이 국가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땐 돈을 지금 몇몇 사람들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자, 세월호 7시간 문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저기 특검에서 그 국민적 열망이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시간적. 자, 원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주사 맞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녔는데 박근혜 씨한테 주사를 놓은 사람, 얼굴에 주사를 놓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만 해도 김영재 원장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김영재 원장 말고 압구정동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굴을 놓았던 정기한 교수, 세브란스의 정기한 교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간호장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사 백 선생 아줌마도 주로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전문이지만 얼굴에 침도 잘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제가 비선이죠? 네, 아니죠, 뭐 그렇죠. 김영재하고 정기한 교수는 뭐 자문의가 돼서 청와대에 들락날락거렸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주사를 놓은 사람들한테 네가 놓았지.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15일이나 16일 날 주사를 맞은 것은 대통령이 주사를 맞은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있던 4월 16일이나 15일. 네. 17일 날 멍자국이 명확하게 있어요. 네네네. 멍자국이 명확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일이나 16일 날 자기네는 안 놨는데 대통령 얼굴을 맨날 보는 사람들조차도 주사를 맞은 자국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압박을 했을 때 김영재 원장이 21일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려가서 주사를 놨답니다. 네. 그게 멍 빼는 주사였어요. 자, 15일이나 16일 날 주사를 놨고 그 다음에 22일이나 21일 날 또 주사를 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러니까 5월 중순에 다시 김영재 원장이 골프를 치다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불려가가지고 다시 주사를 놓습니다. 이번에도 멍 빼는 주사였어요. 그러면 4월 15일이나 16일 네. 주사 맞았습니다. 그리고 네. 20일쯤에 또 주사를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5월 20일쯤에 또 주사를 맞았어요. 5월이요? 예. 한 달 후에. 그러면 계속해서 주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들면 멍 빼는 주사를 놔요. 이게 그 멍 주변에 주사를 놓으면 이걸 중화시켜서 네네네네. 이렇게 그 멍을 빼는 주사를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5월 달이나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러나 보톡스는 네. 이게 수명이 한 6개월 가요. 6개월 이상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에 실 리프팅 네네네. 시술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는 뭐 1, 2년 가요. 네. 1, 2년보다 더 갑니다. 이게 금줄 같은 실을 넣어서 이거 얼굴을 평평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4월과 5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때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가장 주사를 많이 놓은 사람은 김상만 그 옛날에 차병원에 있다가 녹십자 쪽에 가 있던 김상만 원장인데 그 네. 사람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들어가서 주사를 놨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뭐 영양제나 다른 데 주사. 근데 그분의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분명히 세월호가 있었던 4월과 5월에 주사를 놓으러 가지 않아요. 없어요. 그리고 김영재 원장도 그분의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4월 16일 날 주사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 말고 정기환 교수는 그때 광주에 학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의사들 말고 다른 의사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서너 번 이렇게 적어도 서너 번씩 주사를 맞을 정도의 그거는 아까 필러 보톡스 실이 아니고 이건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큽니다. 줄기세포는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때 놓아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맞는 사람의 필요가 아닌 배양이 됐을 때. 자, 4월 16일 같은 경우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야 난리가 났으니까 내일 맞자. 그렇겠죠. 예. 나중에 맞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날 맞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줄기세포 특별히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게 차병원인데 네. 차병원에서 갑자기 제대열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았을 때 태반과 뭐 네네. 제대열을 보관해 놓는데 그거를 차광열 회장이나 가족들이 우리가 맞았다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의외죠. 제대열이 없는데 우리가 맞았다. 내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한테 주사를 놓은 사람들이 계속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가장 큰 가능성은 주사를 맞았을 것이다. 그때 주사는 제대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그 주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당일에 맞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주사를 놓는 시간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또 뭐 다른 그 주사를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그 마취라든가 아니면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가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날은 수요일은 대통령이 직무를 안 보는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주 5일제인데 대통령은 주 3일, 4일 이렇게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날 수요일은 미용사한테 오지 말라고 해서 미용사가 자기 남편한테 내일은 쉰대 뭐 이렇게 이런 문자가 있어요. 특검 수사 기록을 보면 그래서 미용사가 들이지 않았고 그 누구만 와서 주사를 놨거나 아니면 그 대통령이 그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누구도 이분이 자면 누구도 깨우지 않았다고 해요. 윤 전 주가 조금 한 얘기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자면 못 깨웠다고 합니다. 잠을 잘 못 잤고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런 그 대통령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 그냥 잠을 못 자서 안 깨웠다 이걸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의사들은 15일이나 16일 날 주사를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대열 관련돼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보통 이제 태아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제대어를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는 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서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연구용으로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 연구용으로 기증하실 때는 그게 반드시 연구용으로만 쓰여야 되는데 일부 가끔 이제 무슨 병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제대율 주사가 좋다고 이제 맞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게 오로지 미용 용도입니까? 누구에 따라 다르죠. 제대열은 맞을 수가 없어요. 연구 목적이 아니면 맞을 수가 네네네. 없는데 최순실 씨가 PRP라고 자기 피를 뽑아서 혈소판을 어떻게 조작하고 해가지고 다시 넣는 그런 미용 시술에 굉장히 시술의 재미를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고 비싼 게 높은 단계가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에서 가장 비싸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단계가 제대열입니다. 보통 일본 가서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제대열은 아니고 줄기세포를 일본에서 네네. 맞죠.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근데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맞았습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이명박 대통령도 주변 사람들도 다 맞았고요. 뭐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도 맞았다고 지난번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바이오 회사 알바이오 회사에서 나왔었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얼굴이 팽팽해요. 피부가 너무 빛이 나. 진짜로, 예. 예. 너무 빤빤해. 근데 그게 그래서 개고기 덕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대열 덕분이 가능성이.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4월 16일에는 주사를 맞았을 그 전날 밤이든 해서 네, 맞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청와대 경례입니까 바뀝니까? 그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돼서 세월호의 비밀이 조금 미뤄지는 진실이 아니 저한테 밝혀지지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있는데 어떤 역술인이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와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이게 좀 밝혀보고 싶어요. 밝혀보고 싶은데 특검 수사가 지금 기한이 다 차서 못했는데 특별법이나 다른 특검을 통해서 세월호에 대한 진상은 규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제 뭐 여러 해 동안의 어떤 취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볼 건데 사실은 뭔지 모르지만 대략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다고 상식적으로 추론을 하세요? 저를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과 무관하게 저는 네. 처음에는 계속해서 무속과 미용이 합쳐졌다고 생각해요. 무속 플러스 미용. 네. 아까 자기가 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역술인의 행적을 보면 2시간 반, 3시간이 네. 비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정윤회 씨도 비거든요. 그 알리바이가.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같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검찰이 다시 밝힐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구속되면은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은 사람들은 MB도 어떻게든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박근혜 많은데 구속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잘 외웠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는 문답이 안 되는 분이세요. 질문하면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대답하지만 B에 대해서 물어봐도 A에 대해서 대답하고 C에 대해서도 이름 물어보면 A 대답합니다. 옛날엔 준비된 답변 정도는 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 기자들하고 그 문답을 못한 것이 네네네. 그 이유가 컸어요. 근데 검찰에 가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자기한테 족쇄로 들어올 수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특검에나 검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한 한 미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게 된 게 자기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나가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A, B, C, D, E, F 이번엔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A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박근혜요. 성함은 이렇게 그런 식이거든요. 뭐예요? 이거 뭐 그런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시네. 이거 인격 모독입니다. 인격 모독이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네. 내일 만약에 출두하면 그 검찰의 질문이 다 끝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수사에 지금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SK나 롯데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 대한 강요, 뇌물 이런 부분은 빠져 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잠으로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을 잡아놓고 48시간 잡아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몸도 약하고 집에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변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수사를 하고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불러서 또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할 거고요. 재판을 진행하면 17년 정도 구형할 거예요. 징역. 17년이요? 네.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네, 뭐 지금 혐의 따져보면 네. 그 정도. 17년이면 지금 박근혜가 올해 나이가 67이에요. 네네. 그러면 80 넘어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올림머리 연습하시겠죠. 혼자 올리시는 거. 그런데 수사가 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구속영장을 검찰이 직접 청구하지 않고 네. 재판부로 넘기는 그런 수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될 사안이나 재판부한테 이렇게 일임하겠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구속하는. 근데 구속은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까? 네. 이미 나온 혐의가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증인들도 그렇고. 저희가 만난 무속인은 구속까지는 안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래. 근데 지난번 최승이가 7대2라고 아니 그 정확하게 맞췄어요. 뭐냐면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직도 무속인 이렇게 최순실 꼴 나고 싶어. 그런 거 저 빅데이터라고 얘기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얘기해. 아니 점이 빅데이터냐? 네? 그 양반이 무당한 600명을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무속인은 빅데이터 맞네 그건. 네. 무속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탄핵이 힘들게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그러면 6대인가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랬는데 사실은 탄핵 사유가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맞췄다는 거지. 뭐야 그게. 네. 여튼 그래서 구속은 뭐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인데 검찰이 직접 그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재판부에 넘길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뭐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대통령 구속이 될 가능성이 커서 그 부분을 조금 피해가지 않을까. 이후로. 네. 그러나 뭐 수사 과정상 그리고 검찰이 지금껏 해온 대로 하면 구속이 맞습니다. 그것도 당장 구속이 맞는데 당장 구속은 피하고 조금 시간을 벌어주고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대선에 조금 변수를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 후보와 혹시 훗날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참여해주는. 그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던 그거는 엄청난 정치적 역풍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묻고 싶을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뭐에 대해서. 사실 그런 내용을 타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겠죠. 김진태 후보랑은 그래도 좀 빅딜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진태 후보하고요? 네. 뭐에 대해서? 태극기에 대해서? 사면 해주겠다고. 태극기 매듭에 대해서? 네. 우병우는 혹시 뭐 못 건듭니까? 우병우는 잡힐 거예요. 잡힙니까? 네. 못 잡는다던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못 잡는데? 점쟁이가? 문제가 뭐냐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병우가 임명한 사람들이 검찰총장과 그 다음에 이영렬 서울지검장, 그 다음에 노승권 차장. 지금 이 사건을 쥐고 있는 핵심 라인이 우병우의 오른팔인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잡이 부인할 거야.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네네네. 그러면 근데 왼손 왼발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수사를 못했어요. 사실은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고 그 사람들이 성과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특검에서 엄청 잘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사실은 검사들이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되게 꺼렸어요. 그래서
이 특검 수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던 부분을 하나씩 둘씩 계속 모아서 굉장히 방대하게 로 데이터를 쌓아놓은 상태에서 영장을 쳤는데 그게 기각됐거든요. 근데 이게 순리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특검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죽는 게 너가 사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하게 정말 칼로 한 방에 끝날 거를 몽둥이로 맞아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권력의 속성상 검찰의 속성상 우병우는 몽둥이로 맞아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이명박을 구속시킬 카드를 갖고 있다. 분명히 구속됩니까? 검찰이 이게 수사를 하기만 하면 제가 지금껏 취재해온 바로는 우리 각하께서는 돈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구나 또 물러섬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깊이 안 숨겼어요. 깊이 숨기는 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잠깐 뭐 모래만 이렇게 깔아놓고 살짝 놨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금방 회수해 올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명박이 굉장히 대단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농단을 지 멋대로 해놓고 그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주변 사람들이 다 감옥 가도 그래도 돈을 뺐고, 에리카 김 어떤 사이였어?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그 동생을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감옥에 보냈어요. 김경주 씨가 감옥에 갔는데 그래서 돈이 김경주 씨한테 있었어. 자, 돈 내놓고 그러면 너도 봐주고 김경준도 봐주겠다.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이명박 각하 쪽에서 돈을 받았는데 안 빼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여기저기 흔적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뭐 자원외교 같은 경우도 투자공사들이 있고요. 석유공사 뭐 그다음에 무슨 개발 무슨 광물자원공사 다 공사를 통해서 어떤 회사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다 깡통이었고요. 깡통 광산, 깡통 유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들인 회사 그리고 투자한 광산 여기를 뒤져보면 이명박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소송하고 문제 삼고 그러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껏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껏은 박근혜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박근혜 대통령 거기서 주사만 맞았을 뿐인데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었어요. 김기춘이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어요. 몰랐으면 바보 아니면 멍청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주사 맞고 놀게 놔두고 지네들끼리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알아서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꾸려놓으면 이명박은 금방 잡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 누가 돼도 다 잡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더 잡는 데 유리합니까? 누가 돼도 다 잡는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이명박을 잡으면 이명박에 숨겨둔 굉장히 큰 재산들을 다 환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복지에 굉장히 큰 돈이 그 정도예요? 네. 우리 호주머니에 몇백만 원씩 돈 1,000만 원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명박을 잡는 거는 우리가 돈 벌고 부자가 되는 일이 꼭 해야죠. 요즘 MB는 어떻게 지내요? MB가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기찼어요. 내가 어디 막 돌아다닐 때마다 내가 쫓아갔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반기문 후보가 추락하면서부터 풀이 죽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그때 청와대 관료들이나 같이 이명박 정부 때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동관 포함. 네, 맨날 회의했었는데 반기문 아웃되면서 걔네들도 이게 조금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황교안이 계속 그 자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황교안도 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줄 데가 없어요. 마음 줄 데가 없어요. 있는 사람이 지금 홍준표하고 김진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실 패닉이에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얼른 떠안고 가주기를 바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버티다가 계속 버티면서 중간중간에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뛰어들 수가 없어요. 홍석현 회장이 뭘 하네 했는데 홍석천보다 훨씬 인지도가 떨어져요. 이게 안 돼요. 재밌네. 재밌으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골 할머니들 농사 짓는 할머니들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 사람도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노무현이는 뭐 이렇게 하고 이명박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90% 이상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후보들이 없어요. 후보가 없어요. 저기 이 바른정당하고 자유당에서는. 그래서 사람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꽉 막혔죠. 알겠습니다. 왜 얘기 안 하세요? 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요? 정치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나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우기 행사 끊기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옆에 얘기할 때만 해도 최욱이 의식 있다 이런 글 올라오거든요.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확실히 바뀔 때까지 우리 최욱 씨는 기다립니다. 네. 5월 9일까지. 저 조심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친하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끊겨요. 네. 자, 우리 주신우 기자님 모시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또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네네. 그리고 친구는 병역특례업체 다니던 사람이어서 내가 두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병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봐라. 병무청에서. 분명히 이건 최순실이 봐줬을 흔적이 크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바로 또 얘기를 해보셨구나.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가서 그래? 병역 의혹이 있다고. 정유라의 남편 씨 남우계 씨가 병역특례 업체를 다니다가 군대를 면제시키고 떠났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정확치 않아. 장시호에 대해서도 오고 났어 그래서. 그렇죠. 얘기를 이만큼 이렇게 해서 장시호가 내가 최순실의 일을 봐주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회사를 세우고 뭘 했고 기획실장이다 비서다. 그러니까 또 뒤에서 적었다. 장시호가 비서실장이다. 진짜 기획실장이다. 왜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번에 저기 삼성 판사. 그거는 대박 터졌어요. 근데 이번 부분도 이분은 잘 모르시고 네버까지 몰라요. 정수장학회 이사를 했고 최태민 씨하고 어떤 관계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그 임정평 교수라는 사람을 아꼈고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뭐라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후견인이다 이렇게 질렀는데 그건 다행히 이렇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생각엔 제가 취재를 하고 있고 제가 취재한다는 걸 그쪽에서도 잘 알아요. 그래서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좀 공정을 위한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보증 수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튼 좋은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약간 경박해서 그렇지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고영태를 왜 궁금해? 고영태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고영태. 아니 여자분들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남자답게 생겼어요. 요새 우울증이 좀 심해져가지고 한 6kg 빠졌거든요. 어이구. 마음고생이 심해요. 자기는 조금 잊혀지고 싶은데 무슨 일만 나오면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고영태를 불러야 된다. 고영태와 최순실 간의 그 막장 드라마가 그 최순실 농단까지 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어서 그 친구는 조금 사라지고 싶은데 계속 불러내니까 그래서 심신이 조금 지쳐 있죠. 자주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자주 보죠. 최순실과 연애했다는 설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헌재에서 저쪽에서 대리인단 쪽에서 얘기하는데요. 네, 어떻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물어보진 않았어요. 가까운 사람인 건 맞아요. 특별히 이번에 그러니까. 독일 갔다 오셨는데 그 열매를 안민석 의원이 다 빼먹으신 것 같아요.
뭐 안민석 의원이라도 얘기하면 뭐 기자님도 힘들게 갔다 오셨는데 네. 뭐 아니, 둘이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혼자 먼저 그냥 혼자 어디 가면 막 한마디씩 해요.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막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옛날에 처음에 저기 정유라 씨 남편 친구분하고 같이 그 독일에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 친구분은 김아무개 씨는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남편 신아무개 씨는 12월 달에 그 영장이 나온 상태였어. 그러니까 입영 영장이 나온 상태의 신아무개 씨. 깊지는 않아요. 네. 이번에는 뭐 정유라는 만나신 건 아니죠? 정유라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유라한테도 가려고 네. 제가 저기 그 정유라 씨 남편하고도 그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애 아버지잖아요. 네네. 근데 애를 굉장히 보고 싶어해요. 네. 근데 자기가 어리고 부족하지만 애는 잘 키우겠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 감호소에 있고 아이도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조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커요. 그래서 가서 돕고 싶은데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 쪽에서 그 강하게 막고 있고 그 변호인단이 피하고 있어서 못 갔는데 그래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남편 신모 씨하고 정유라하고는 헤어진 사이입니까? 지금은 헤어진 상태인데 뭐 주민등록상은 아직 3명이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하고. 근데 잠깐 헤어진 상태인데 지금 연락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정유라가 귀국이 되면은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은 네. 좀 많은 비밀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가 많은 걸 누렸는데 이 그 큰 국정농단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가 굉장히 컸어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승마장을 구입해서 최순실 씨가 다 가보고 이쯤이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서 샀어요. 샀는데 갑자기 정유라가 와서 나 싫어. 그래서 그걸 팔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네. 근데 최순실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네. 근데 유일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끼를 쓰고 어떤 사람은 쇠망치를 쓰고 어떤 사람은 톱을 쓰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국면마다 누가 죽었으니까 그 굉장히 공포스러웠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오구촌 살인 사건의 비밀에 대해서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다루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이 죽었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죽고 그래서 조금 섬뜩하죠. 근데 아직 덴마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덴마크는 정유라 씨, 최순실 씨가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바로 덴마크에 근거지를 같이 마련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내려고 생각했던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곳이어서 최순실 씨가 사람을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그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등지에 있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혹시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최순실 씨가 독일로 왜 갔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삼성의 판사였던 그 판사의 그 장인어른 그분께서 그 최순실 씨를 처음에 독일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근거지를 마련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 계좌에 있었습니다. 이건 팩트죠? 팩트죠. 네. 뭐 미 국무부에서 프레이저 보고서 제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외국에서 차관을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 이자가 막 20% 가까울 때였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관은 입장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유라. 박근혜 씨가 아니라 정유라입니다. 정유라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유라하고 최순실하고는 진정한 모녀 사이입니까?
아 그건 잘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근데 그렇다라고 통상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학생도 저런 질문을 안 하는데. 그 맘마이스를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미치겠다 정말. 근데 수사를 깊게 한 사람들도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정유라를 그런 관계에다가 혈연 관계에다 놓고 하면 다 풀린다고는 하죠.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리고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명백하게 이명박만 맨날 하다 보니까 이래. 근데 명백하게 그 증거를 가지고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번에 그 정유라 씨 변호사가 그 죽었다는 기사 떴던데 네.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덴마크에 주진우 기자가 있었다면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것 같아. 이상하죠. 네. 이상하죠. 갑자기 죽어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또 중요한 국면에는 자꾸 죽어서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많은 걸 알고는 있겠죠.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심장 마비가 뭔가 좀 취재할 만한 아니 한국에서는 네. 제가 오촌살인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재단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형제간 싸움에 조직폭력배와 많은 해결사와 많은 살인 청부업자 같은 사람들이 관여한 걸 알고 취재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